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은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이 좋은 요즘이네요. 저는 올해 연애를 한 남편과 자연스레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고졸 출신 공무원이었고 남편은 일반 중소기업 직원이었네요. 처음에는 공무원이라고 참 좋다는 시댁이었죠. 역시 직업은 공무원이지 여자 직업 그만한 거 없다. 안 그러니? 애 낳아도 복직 잘만 돼. 그리고 나라 일하는 게 철밥통이지. 내가 우리 며느리 자랑을 어디 가서도 매일 떠든다니까. 어머님은 제가 공무원인 걸 좋아하셨어요. 저 역시 제 직업에 나름 자부심이 있던 터라 직업적으로는 전혀 아쉬울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무원 시험에 도전해 한 번에 합격을 했고 그 이후 꾸준히 저축을 하고 있었어요. 남들 대학 갈 때 사실 아쉬운 건 없잖아 있었지만 여유롭지 않게 자라다 보니 돈에 있어서 구속받고 싶지 않았고 빨리 돈을 벌고 싶었거든요. 다행히도 졸업 후 바로 합격하여 결혼까지 남들보다는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었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어머님이 더 좋아하실 수 있게 앞으로 일을 더 열심히 할게요. 그래, 정시 출근하고 정시 퇴근하면서 가정까지 돌볼 수 있는데 이만하면 얼마나 좋아. 내가 며느리 복은 있나 보다. 하지만 결혼을 얼마 앞둔 시점에서 아주버님이 급작스럽게 결혼을 하겠다고 여성분을 데리고 오게 되었고 자그마치 직업이 변호사였어요. 뭐? 변호사? 당장 날 잡아야지. 그럼 뭐 하고 있어? 아니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우리 아들들도 못 시킨 사짜 며느리를 봐? 엄마, 제가 뭘 했어요. 여자 보는 눈 하나는 기똥차다니까. 이미 그 집에 다 허락받았고 엄마만 허락하시면 일사천리예요. 내가 반대를 왜 하니? 무조건 허락이지. 아니, 변호사 며느리라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참나. 우리 아들 대단하다 진짜. 이 나이에 내가 호사를 누리게 생겼네. 진짜 똑똑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잘하셔야 해요. 내가 솔직히 변호사에 비해서 얼마나 딸려. 그런데도 나 하나 보고 결혼 약속해준 고마운 사람이야. 그래 알겠어. 엄마도 그 정도 주제 파악은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를 말어.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까진 좋았네요. 대단한 집의 변호사 며느리를 얻게 된 시어머니는 무조건적으로 변호사 며느리에게 모든 걸 맞춰주시려 했고 아주버님 또한 본인이 꿀린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든 걸 맞춰주려고 했어요. 그런 모습이 가끔은 우플 때가 있었죠. 한 번은 결혼이 바로 코앞인 저였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에 신경이 쓰였는데 어머님이 저와 남편을 부르셨어요. 너희 결혼 좀 미루자. 상놈의 집안도 아니고 솔직히 형제가 한 해의 결혼을 같이 한 게 말이 돼? 하객들이 욕해. 근데 이게 아무리 따져봐도 형이 먼저 해야 하지 않겠어? 네? 어머님, 저희 이제 그냥 식장에만 들어가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러서 얘기하잖아. 뭐 그래야지. 형이 먼저 가는 게 당연하고 우린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요. 위약금은 어쩌고. 그깟 위약금이 대수야? 너 네 손윗동서 되는 사람이 누군지 나 아니? 자그마치 변호사야 변호사. 그러니까 네가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안 그러냐? 걔 마음 편해봐. 우리 큰애 누구한테 장가가라고. 그러니까 이해하고 넘어가 그냥.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어머님, 그래도 저희 결혼이 무슨 2달 정도 남은 것도 아니고 바로 코앞인데요. 아우 그냥 위약금 물어준다 그래. 그런 거 얼마나 한다고 그러니? 그리고 족보 꼬여봐야 너만 손해야. 손윗동서 앞지르고 결혼한다고 해봐. 다 네 욕하지. 어른과 이런저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싶지 않았기에 그 집에서는 꾹 참았으나 저를 데려다 준다는 남편에게는 화를 내었죠. 왜 이런 걸 당신 혼자 결정해? 솔직히 결혼이 1달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미루냔 말이야. 장난해? 그럼 어떡하냐? 엄마 말도 맞잖아. 형이 먼저 장가를 가야 보기 좋지. 어떻게 우리가 먼저 가서 결혼을 하겠다고 해. 그리고 이런 일로 얼굴 붉히려 뭐 있어. 가족인데. 그냥 너도 그러려니 해. 진짜 황당하다. 결혼 전부터 이렇게 본인들 멋대로 행동하는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안 믿으면 어쩌려고. 그냥 결혼 생각해보면 되지. 어쩌면 알아?
나한테 기회 있어도. 화난다고 말을 막 해? 진짜 너무한다. 그렇게 남편과 대판 싸우게 되었고 결국 결혼식을 미루고 알아보던 중 역시나 위약금이 한두 푼이 아니었죠. 내가 뭐랬어? 돈 엄청 날 거라고 했지? 아니 몇 달 남은 것도 아니고 코앞인데 어머님이 미루라고 하신 거니까 어머님한테 위약금 내달라고 해. 아니 이렇게 많이 나올 줄 알았어? 일단 엄마랑 얘기해 봐야겠네. 그리고 위약금 이야기가 나오고 한두 푼이 아니라는 말에 시어머니는 너무 놀래하셨고 바로 말을 바꾸는 태세 전환을 하셨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조금은 당황해하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본인 어머니라고 다 이해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 어떠냐? 니네 결혼식을 그냥 형이 하는 거야. 어차피 형네도 빨리 결혼 날짜 잡고 알아봐야 하는데 뭐하러 그래? 너희 날짜 미루는 거 위약금도 안 내도 되니까 그렇게 해. 어머님, 제가 마음에 들어서 계약한 식장이랑 드레스 메이크업이에요. 그래서라뇨. 이걸 어떻게 쉽게 형님에게 하라고 하나요? 제가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고른 식장이며 드레스 그리고 메이크업인데. 아우, 너 원래 이렇게 고지식하니? 지금은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니야. 너 그렇게 계속 깐깐하게 나오면 재미없을 줄 알아. 어머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재수씨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여자 언제 만나보겠습니까? 예? 재수씨만 양보하면 그냥 결혼 바로 가능하다고요. 그래 진아, 그냥 한 번만 눈 감고 미루자. 오히려 더 준비도 철저히 하고 좋지 뭐. 우리 엄마랑 형이 저렇게 부탁하는데 안 되겠어? 내가 지난번에 말 못되게 한 건 미안해. 한 번만 양보해줘. 모든 시댁 식구들은 저를 설득하였어요. 너 결혼할 때는 네가 진짜 좋아하는 식장에 드레스 토하면 되잖아. 혹시 알아? 그때는 지금보다 더 좋은 게 많이 나올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뭐 한두 번 본 사이니? 네가 내 둘째 며느리라고 해도 난 너 며느리라고 생각 안 해본 적 없다. 그러니까 마음 너그러이 먹어줘, 우리 며느라. 결국에는 설득을 당해버렸고 그렇게 제 결혼식에 형님과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안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식장에 들어간 형님이었지만 시어머니는 변호사라는 말에 싱글벙글 웃음이 끊이지 않았죠. 변호사라는 타이틀만 있으면 오히려 시어머니는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중요하지 않아 보였어요. 형님네 부모님들에게도 굽신거리는 시어머니를 보니 사실 마음이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그걸 보고도 시아주버님과 형님은 아무렇지 않아 보였죠. 아우, 왔네. 저기 신부 대기실에 있는 애가 내 며느리잖아. 변호사. 내가 변호사 며느리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어쨌든 와줘서 고마워. 저 역시 이왕 결혼식을 양보했으니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며 생각을 하기로 했고 그날은 결혼을 매우 축하해드렸어요. 형님, 결혼 축하드려요. 드레스가 너무 예쁘시네요. 고마워. 아, 우리 지난번에 봤었지? 일단 와줘서 너무 고맙네. 혜진 씨도 결혼하면 우리 가족이니까 내가 그냥 마음 편하게 말도 쉽게 놓을게요. 네, 편하게 대해주세요. 하지만 신혼여행을 다녀온 형님과 시아주버님은 결혼식을 양보한 저에게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네요. 나 동서, 반가워. 내가 결혼하고 이것저것 하느라 인사를 늦게 하네. 아, 맞다. 혹시 학교는 어디 나왔어? 네? 아니, 그래도 학벌 정도는 내가 알아야 하지 않겠어? 명색에 이제 가족이 될 건데. 안 그래요, 어머님? 내가 이 집 선배로서 기강 좀 잡아야겠다. 어머님도 너무 여리시고 보면 내가 딱 이 집 기강 잡기 좋겠어. 아우, 우리 며느리 똑소리 난다. 하긴 내가 솔직히 뭐 나쁜 말 못하는 사람이긴 해. 그러니까 네가 기강 잡아도 좋겠다. 얘 혜진아, 너보다 손이 동서니까 네 하면서 잘 지내봐. 들었지? 어머님도 허락해 주셨으니까 뭐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 큰 며느리 들어오니까 내가 이렇게 좋네. 이래서 변호사 며느리 좋다고 하나 보다. 말도 어쩜 이리 뚝 부러지게 잘하는지. 어디 가서 넌 국회의원도 할 거야. 안 그러니? 내가 진짜 이런 똑소리 나는 며느리 얻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축하해준 결혼식이었는데 형님이니 뭐니 하면서 학벌 운운하는 게 참 어이가 없었죠. 당황스럽네요. 근데 그게 왜 궁금하신지. 뭐가?
아, 맞다.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해야지. 학교 어디 나왔어? 거북스럽다는 표현을 우회적으로 하였으나 형님은 끝까지 제가 어디 학교를 나왔다는 게 중요해 보였어요. 그 모습에 유치하기도 하고 사실 순간적으로 창피하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제 삶에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했기에 대답했어요. 저 고졸이에요. 뭐? 고졸? 오마이갓. 나 진짜 고졸 처음 봐. 어머님 진짜로요? 와, 어머님 진짜 속 좋으시다. 동서는 어머님한테 잘해야겠네. 난 내 자식이라면 어림없지. 어디 고졸을. 아, 진짜 쇼킹이다. 형님, 진짜 예의가 없으시네요. 변호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리 말씀하세요? 뭐가 대단하냐고? 동서가 진짜 대학교를 안 나와서 모르는구나. 우리 같은 사람은 사실 동서라는 사람과 엮일 일 자체가 없는 사람이지. 휴, 됐다. 말해 뭐해. 알겠어, 잘 들었어. 어머님, 저 오늘 볼 서류들이 많아서 일찍 쉴게요. 그럴래? 그래, 그러려무나. 그리고 바로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자리를 일어나 버렸죠. 어머님은 민망해 하셨고 저 역시 너무 분하더라고요. 그러려니 해라. 변호사가 어디 우리 같은 사람이랑 같겠니? 고졸이라고 해서 좀 놀랐나 봐. 그러니까 공부 좀 하지 그랬어. 어머님, 지금 그걸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하시네요. 아니 뭐 나야 그냥 사실 제가 틀린 말이 없잖아. 그러려니 해. 잘난 것도 참 그렇다. 너무 수치스러워서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과의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나 싶었어요. 나도 형선 몇 번 보니까 사람 자체가 악한 건 아닌데 그냥 말을 거르지 않고 하더라고. 그러려니 해. 어차피 우리가 결혼하고 형수를 얼마나 자주 보겠냐? 솔직히 옛날이야 형제지간이지. 요즘은 원래 다 따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 풀어. 마음 풀으라고? 나 고졸이라고 이렇게 무시하는데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아, 진짜 그만해라. 엄마도 그냥 형수 맞장구 쳐주는 거고 우리 집에서 솔직히 제일 잘난 거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비위 맞춰주는 거야. 남편의 말이 너무 서운하게 들렸지만 진짜 결혼하면 자주 볼 일이 없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저 역시 남편과의 관계가 끝나는 걸 원하지 않았기도 했고 결혼하면 달라질 거라는 정신 승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내가 왜 결혼식까지 양보하고 결혼을 파토내야 하나 라는 마음이 들었고 기어이 미룬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그땐 어려서 저 역시 지는 건 못 참는 성질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결혼식이 진행되었고 신부 대기실에서 반갑지 않은 인물이 저를 보러 왔어요. 동서 축하해. 이제 진짜 내 동서네. 우리 집안 사람 된 거 영광으로 알아야 돼. 알지? 뭐 말 안 해도 알 거라고 생각해. 그러자 옆에서 시어머니도 얄밉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집안 아무나 못 들어와. 너도 참 복이다. 고맙게 생각해. 네, 감사하네요. 정말 환장의 세계에 발을 들인 느낌이었어요. 결혼식이기도 하고 부모님들도 계시는 자리였기에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서둘러 말을 마무리 지어버렸네요. 그리고 결혼식 후 첫 가족 모임이 있던 날이었어요. 형님이 껄끄러워 가고 싶진 않은 모임이었지만 그래도 뭐 얼마나 자주 볼까 싶어 남편의 설득에 못 이겨 좋은 마음으로 나가게 되었네요. 그러나 역시는 역시였고 모임에 도착하자마자 형님은 공무원이 어쩌고 저쩌고를 하며 저를 폄하했어요. 요즘 공무원들 너무 일 쉽게 해. 안 그래 동서? 하긴 뭐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뭘 알겠어. 공무원도 급이 있잖아. 아, 맞다. 동서, 우리 집 분위기가 주식 얘기 많이 하는데 이해는 되지? 어렵나? 거기에 시어머니가 손뼉을 치며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뭘 그런 걸 물어봐. 너나 그런 얘기 하지? 쟤는 그런 얘기 들어도 몰라. 남편은 멋쩍게 웃을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동서, 책 좀 읽어. 요즘 책 잘 나오잖아. 웃으면서 넘어가지지도 않았고 마음 한구석이 서서히 골마가기 시작했네요. 그렇게 갈수록 계속해서 형님 포함 시댁은 저에게 선을 넘더라고요.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형님이 왜 이렇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지? 무슨 소리야. 형수 원래 그런 스타일이야. 장난이지 진심 아니야. 그러려니 해.
당신은 아무렇지 않아? 장난으로 한 말을 무슨 진심으로 받아들여? 그것도 코미디다.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게 제일 정신건강에 좋아. 남편은 본인 일이 아닌 양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대꾸하였고 그것 또한 저에게 상처였죠. 그리고 결혼한 지 그렇게 1년쯤 됐을 때였을까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였지만 두 줄이 선명히 찍힌 테스트기를 보며 벅찬 감정이 올라왔네요. 남편 또한 너무 좋아했고요. 진짜 우리 아기야? 아직 초기라 불안하긴 한데 확인했어. 매일 네 편인지 내 편인지 구분이 안 가서 화날 때가 많았는데 저희 임신 소식에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보니 그래도 저 역시 섭섭하고 화났었던 마음이 눈누뜨 사라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가 된다고 하니 고마운 마음도 들었죠. 와, 우리 자기 최고다. 진짜 고생했어. 그날 밤 남편은 가족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형, 그리고 형수님, 우리 엄마 아빠 됩니다. 좋은 소식 들었어요. 올 가을이면 엄마 아빠도 할머니 할아버지 될 거예요. 어머, 축하해. 우리 집안에 대를 혜진이가 먼저 있는구나. 정말 축하해. 그리고 좋아하시는 시부모님들과는 다르게 형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후로 미묘하게 더욱더 저에게 날이 서 있는 채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네요. 시어머니가 대뜸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이 이름은 정했니? 아니요, 아직. 상의해봐야죠. 좋은 이름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형님이 비아냥대더라고요. 어머, 동서가 지으려고? 그거 장난 아니야. 뜻도 그렇고 해석도 잘해줘야 돼. 아, 그리고 아기 키우려면 동서 공부도 좀 해야겠다. 영어 공부는 기본이야. 요즘에 애들 영어 유치원 보내야 하는 거 알지? 경제적으로 무조건 뒷받침도 해줘야 하고. 뭐 키우기 나름이죠. 아직은 그런 거보다 그냥 건강하게 아기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준비성이 없다니까? 애가 부모님 믿고 이 세상에 나오는데 그냥 되는 대로 키울 거야? 이래서 고절 엄마가 여기서 티가 나는 거야. 애들 어린이집 가봐라. 엄마들도 수근수근 돼. 어머, 그래? 너 공부 좀 해야겠다. 아무리 공무원이라도 진짜 학벌 때문에 우리 손주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따돌림 당하는 거 아니야? 아니, 말씀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형님, 이거 악담이에요? 걱정이에요? 어머, 동서, 뭘 발끈해? 사실인데. 그냥 난 동서가 걱정이 돼서 한 얘기야. 걱정 맞아요. 은근히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저 또 고졸이라고 무시한 거 아니고요. 제가 언제까지 참아드려야 되죠? 그래요, 형님 잘나셨어요. 변호사의 좋은 대학교. 근데 어쩌라고요 도대체? 뭐? 아니, 동서 임신했다더니 뭐 어떻게 된 거야? 무슨 나한테 도끼 눈을 떠. 아유, 큰애야, 네가 참아라. 제가 임신해서 좀 예민해졌나 봐. 얘 혜진아, 그냥 큰애가 너 걱정돼서 그런 건데 뭐 그리 받아쳐. 내가 듣기에는 다 생각해줘서 한 말이구만. 어머님,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을 왜 봐? 동서도 참 멘탈이 약하구나. 아니, 뭘 이런 걸로 눈물을 흘려. 그리고 대학교 안 갈 때 사회에서 이런 취급 받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원래 사회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대학교 가지 그랬어. 형님, 사람마다 처지가 다르고 환경도 달라요. 대학교 못 가는 게 꼭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고요. 왜 그렇게 저를 볼 때마다 막말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형님은 제가 만만하세요? 말 좀 가려 하세요. 사람 진짜 참고 있으니까. 그때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울어? 참나, 누가 보면 내가 막말이라도 한 줄 알겠네. 됐어, 알겠으니까 그만 울어. 내가 걱정을 해줘도 동서가 그리 받아들이는데 나도 뭐 할 말 없어. 전 그날 진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임신을 하기도 했고 호르몬도 정상이 아니었어요. 계속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형님이 그렇게 제 자존감을 깎아내릴 때마다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를 생각해서 좋은 생각만 해야지 라고 참았죠. 하지만 형님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임신 초기 때 절박유산이라는 진단을 받아서 늘 매사 조심스러운 저에게 형님은 꼭 이런 식으로 얘기하였어요. 동서, 이것 좀 옮겨줘. 임산부도 적당히 움직여야 돼. 그래야 순산하지.
저 유산기가 있어서 무거운 거 못 들어요. 내 친구들 다 임신해서 조금씩은 움직였어. 약한 척 말고 빨리 들어. 배가 나와 힘든 저를 일로 부려먹고 못하면 또 저를 깔아내렸어요. 형님, 저 진짜 못 들어요. 임신이 무슨 벼슬도 아니고 참나 진짜 생색 낸다. 그래 혜진아, 같이 들어줘라 좀. 네 형님이 너 애기 낳을 때 고생 안 하게 이것저것 움직이게 해주는구만. 이제 그 정도 안정기 됐으면 이런 건 해도 돼. 시어머니 또한 늘 형님 편에서 말씀을 해주었고 정말 속상한 마음에 매번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였어요. 하지만 그 하소연은 소용이 없더라고요. 형수 원래 저래. 그냥 못 들은 척해. 남편은 중립을 지키려고만 했고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거의 방관자였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형님과 틀어지게 된 사건이 있었죠. 백화점에서 시어머니와 형님 그리고 남편 이렇게 넷이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태어날 아기 침대를 세트로 골라보고 있었는데 가격이 어마어마해서 고민만 하고 있을 때 형님이 쓱 다가오더라고요. 동서 이거 사게? 그런 거 사서 뭐해? 애 키우려면 엄마 수준이 제일 중요해. 애들 유치원만 가봐. 학부모 모임 같은 거 하면 동서 쪼그라드는 거 알지? 그냥 알아서 대충 키워. 괜히 무리하게 이것저것 사지 말고. 그 자리에서 저는 굳어버렸고 남편은 머쓱한 듯 웃으며 둘러대더라고요. 아 형수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뭐가요? 저 그냥 사실을 말한 건데. 제가 이런 거 좀 잘 알잖아요. 요즘 엄마들 예전 같지 않아서 그 엄마 학력 보고 친구 만들어준대요. 가족이니까 걱정돼서 말해준 건데. 그래, 네 형님이 걱정돼서 한 말이랜다. 이제 제 일에 간섭하지 마시죠. 저 역시 형님 일에 아예 간섭 안 할 테니 그냥 서로 딱 때 맞춰서만 보자고요. 저도 더 이상 형님 잘난 척 못 들어주겠네요. 뭐? 아니 동서 뭘 그리 화를 내고 있어. 입장 바꿔놓고 형님이라면 기분 안 나쁘실지 의아하네요. 혜진아, 뭘 그렇게 따져 물어. 형수도 나쁜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닐 거야. 당신이 내 편 안 들어준 거 하루 이틀 아니지만 진짜 너무한다. 내가 이런 모욕까지 당하면서 있어야 돼? 됐고, 그렇게 잘난 형수님 잘 모시고 들어와. 어머, 어머님 보셨죠? 요즘 어린 친구들 저렇게 대바라졌다니까요? 참나,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건데 어쩜 자기 주제 파악 못하고 저래요? 어머님 앞에서 예의 없게. 저게 다 어머님이 너무 물러터져서 그런다니까요. 그렇게 전 인사도 없이 백화점을 빠져나왔고 저 여자랑 진짜 다시는 개인적으로 보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이를 낳았고 시어머니만 아이를 보시러 왔는데 제가 낳고도 시댁에 가지 않으니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저를 달래주더라고요. 얘, 그때 일로 화났니? 걔가 부러워서 그래. 보니까 큰애가 임신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 흠없는 사람이 있어? 똑똑하고 잘났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러려니 하고 그냥 받아들여라. 솔직히 너는 그래도 임신도 바로 되고 얼마나 귀한 아기를 키우고 있어. 형님이 임신이 안 된다고요? 그래, 너만 알고 있어. 시험감도 몇 번 실패했어. 그러니까 네가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안쓰럽지 않냐? 그냥 부러워서 그러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받아치지 말어. 애도 데리고 놀러 오고. 너 나랑도 인연 끊을 셈이야? 시어머니가 하루는 저를 찾아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임신을 간절히 바라는데 매번 실패하는 형님이었기에 저를 시기질투한다고 하였어요. 그러면서 너그러이 받아주라고 하면서 저를 위로해주는 시어머니였죠. 그게 아니라 매번 어머님은 형님 편만 드시잖아요. 변호사 며느리 대단하니까. 아이고, 그냥 맞춰주는 거지. 솔직히 너랑 본 세월이 얼만데 너는 그냥 딸 같은 거고. 어머님의 딸 같다는 말에 마음이 풀어졌고 그렇게 형님에게 죄송하다고 하였어요. 그날 그렇게 가버려서 죄송해요. 왜? 난 아예 인연이라도 끊어버릴 줄 알았는데? 다시 한 번만 눈 동그랗게 뜨고 되들어봐. 나야말로 동서랑 손절할 거니까. 알겠어? 네, 알겠네요. 그렇게 형님과 다시 말을 트게 되었는데 그날 형님이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결정했어요. 이랑도 상의해 봤는데 저희 입양하려고요. 뭐? 입양? 네.
어차피 애 낳는 거는 이젠 아이 때문이라도 글렀고 전 아이 키우며 살고 싶어요. 요즘 입양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어떠세요? 처음 들은 입양이라는 말에 시어머니도 식사를 하다마다 놀래고 형님에게 다시 물어봤지만 형님은 애초에 미리 다 계획이라도 한 듯 차분히 말을 이어나갔어요. 저 역시 얼마나 아이가 갖고 싶으면 저럴까 싶었네요. 나야 뭐 니들 의견이 그렇다면 그냥 따라가는 거지.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냐. 그래도 입양이라는 게 쉽지 않은데. 알아요. 그래도 입양해서 잘 키우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도 좋다고 했고요. 그래, 뭐 입양아는 다 알아본 거야? 네, 사실 친정엄마랑 봉사하고 있는 보육원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아이예요. 나이는 8살이고요. 여자아이예요. 얼마나 똘똘한지 사실 계속 마음이 가더라고요. 8살? 아니 이왕 하려면 신생아입양을 하지 그러냐. 걔는 너무 크잖아. 그래서 더 입양을 해야죠. 사실 8살짜리 입양이 쉽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죠. 어머님, 저 잘 키울 자신 있어요. 누구보다 제 아이처럼 말이에요. 저도 다른 건 다 완벽하지만 엄마는 못하잖아요. 제가 엄마를 하고 싶어요. 그래, 네가 그렇다면 뭐 별 수 있냐. 그래도 참 대단하다. 요즘 세상에 그런 생각 가지기 쉽지 않을 텐데. 이 사람이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마음도 이렇게 착하다니까. 엄마, 나도 괜찮으니까 우리 앞으로 잘해볼게. 형님 대단하시네요 정말. 아이 낳고 많이 키워본 건 아니지만 정말 더 멋지세요. 그래? 동서가 그렇게 말해주니 좋네. 고마워. 나도 이제 동서처럼 엄마가 될 수 있어 너무 벅차다. 형님이 그런 고민 가지고 계실 줄 몰랐어요. 그동안 마음도 모르고 참 죄송해요. 형님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고 오히려 존경하게 되었어요. 고학력자는 정말 생각이 다르구나 싶은 게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나 형님 다시 봤어.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시다니. 사실 우리도 애기 키워서 알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를 입양한다는 게 보통의 생각이랑은 다르잖아. 그러게 깍쟁인 줄 알았는데 형수 대단하다 진짜. 그리고 형님은 합법적인 입양 절차를 걸쳐 8살 된 아이를 입양해왔는데 어찌나 똑똑한지 시어머니도 참 좋아하셨어요. 아우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누가 초등학생이라고 해? 너무 야무져. 네가 낳지 않았어도 꼭 네 딸이다 얘. 그죠? 저도 입양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야무지고 싹싹하다고 담임선생님 칭찬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 어쩜 앞으로 더 잘 키워봐. 그렇게 형님은 참 행복해했네요. 본인 자식처럼 아꼈고 말이죠. 하지만 그런 시간도 잠시였고 형님은 여전히 저를 무시하고 깔보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동서 어째? 원래 애들 머리가 엄마 닮는다잖아. 가뜩이나 아들인데 어쩌려고. 무슨 소리예요? 동서 고졸인데 동서 아들도 고졸이면 어떡해. 요즘 세상에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할 텐데. 내가 우리 딸 키워보니까 알겠더라. 얼마나 요즘 애들 문제가 어려운지 말이야. 동서가 그런 거 풀어줄 수 있을지나 모르겠어. 애들 숙제도 봐주고 해야 하는데 나 진짜 진심으로 걱정돼. 걱정된다는 말 끝에 희미하게 미소가 번지며 저를 깔보는 형님이었는데 또 시작이구나 싶었네요. 깔깔 웃으면서 저를 무시하는 형님이 또다시 진절머리가 났는데 형님은 아무렇지 않게 저를 계속 무시하더라고요. 형님, 말 조심하세요. 무슨 말 조심? 동서는 나한테 학력 콤플렉스 있나 봐?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그렇게 도끼 눈을 떠? 아니 요새 내가 우리 딸 영어 봐주면서 동서 생각을 그렇게 한다니까? 쟤네야 뭐 과외 선생 붙이고 해야지 별 수 있어? 그래 우리 손자 고졸은 만들지 말아야지. 어머님까지 왜 이러세요? 그냥 맞는 말 하는 거잖니? 사실이잖아. 또다시 무시와 멸시가 반복되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저에게는 걱정이 늘어나게 되었네요. 혹시라도 우리 아이 앞에서 늘 저런 식으로 나를 무시한다면 우리 아이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싶은 게 걱정이 슬슬 되었거든요. 또다시 속이 굶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저희 아들 돌잔치가 되었고 가까운 친인척만 모인 자리여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네요. 역시 아들과 저는 뒷전이었고 형님은 본인이 입양한 딸을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우리 딸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내가 요즘 얘 때문에 산다니까요. 이모님, 이래서 케미가 있는 건가 봐요. 제가 낳지 않았는데 어쩜 저랑 같은지. 그러게 누가 보면 딸인 줄 알겠다. 어쨌든 진짜 고생했네. 입양이 쉬운 게 아닌데. 남의 잔치에 와서 본인 수다만 떠느라 돌잔치가 지연이 되고 있었고 제가 표정이 안 좋아지자 형님은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죠. 아니 또 입이 대빨 나와서 왜 그래 동서. 그냥 우리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 좀 한 거잖아. 아 맞다. 우리 말 알아듣는 거지? 사실 여기 이모님들도 다 학벌이 좋으시잖아. 형님, 지금 또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여기 친정 부모님도 계시는 자리예요. 아니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그래 뭘 또 정색을 하니? 얘가 그냥 분위기 풀어보자고 농담한 걸 가지고 또 그런다. 하여튼 둘째 너는 보면 좀 예민해. 그럼 대학을 가든가 할 것이지. 그러게요. 고졸 주제에 저렇게 성격까지 이상해서 정말 동서지간 힘들어요, 어머님. 저희 친정 부모님들의 표정을 보고 제 뚜껑이 열려버렸고 참다 형님의 비밀을 폭로해버리자 형님 표정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그리 잘나신 우리 로펌 출신 형님은 과거에 애를 낳고 그 애를 고아원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애를 후원하고 그거 다 속인 다음에 얼빵은 아주버님 만나 결혼하셨나요? 그래놓고 불임이다 뭐다 하면서 그 아이 입양하는 무서운 클래스 진짜 대단하네요. 고학력자들은 이렇게 무서운 짓들도 아무렇지 않게 하나 봐요. 그쵸? 뭐?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그거야 형님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얘가 8살이니 8년 전이겠네요. 형님 더 어렸을 때 아이 낳아서 버린 거 제가 모를 것 같았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둘째가 한 말이 진짜야? 아니 큰애야, 넌 무슨 말 좀 해봐. 아니 저거 미친 거 아니에요? 야, 너 나를 왜 모함해? 어머님이 그러셨죠? 입양한 아이인데 참 이상하게 너무 닮았다고. 그 이유가 있었네요. 둘은 핏줄이고 혈연이니 닮을 수밖에. 그렇게 형님 자식 머리는 유전이라고 하던데 형님 머리 닮아 딸도 머리가 기똥차잖아요. 이게 사실이야? 여보 그게 아니라 쟤 미친 것 같아. 그렇게 당당하면 유전자 검사해보면 되겠네요. 제 말에 아주버님은 거의 쓰러지다시피 했고 시어머니는 졸도지경에 이르렀죠. 그리고 형님은 너무 당황했는지 그대로 딸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갔어요. 아니 이게 다 사실이야? 당신 뭘 알고 제대로 말한 거야? 됐어. 나도 지쳤다. 우리 이혼해. 도저히 못 살겠다.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반감만 한 당신이랑 진짜 이제는 얼굴도 마주하고 싶지 않아. 이제 그 집 일은 본인들이 알아서 알아보든지 말든지 하시고. 어머님, 제가 딸 같다고 하셨죠? 아니요. 며느리는 며느리예요. 저도 이 집 며느리 안 하렵니다. 우리 아들 돌잔치에 참나. 엄마 아빠 미안해. 나 도저히 못 살겠어.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러고 살아. 안 그래? 엄마 아빠가 나 이렇게 안 키웠잖아. 이혼이라니. 너 지금 제정신 아니야? 아니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해. 묵은 채증도 내려간다. 내가 왜 이러고 지내는지 억울할 정도야. 이혼 소장은 집으로 보낼 테니까 할 말 있으면 이제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아 좋겠네. 가족이 변호사라. 변호 잘해줄 거 아냐? 전 그렇게 아들을 데리고 저 역시 잔치장을 빠져나왔어요. 그 어느 때보다 눈물도 안 나고 정신이 맑았네요. 제가 어머님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면 사실 어머님이 한 반찬을 가지고 형님네 갔던 날이었어요. 현관 밖에서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너 어디 가서 발설하면 안 돼? 그러면 엄마랑 못 살아. 알겠지? 어차피 이제 엄마라며 왜 말하면 안 돼? 엄마랑 너랑 피 섞인 거 아는 순간 엄마 이 집에서 완전 쪽박차. 엄마 커리어처럼 가정도 완벽해야지. 그래야 너도 번듯하게 커서 시집가는 거야. 엄마가 잠깐 너 시설에 맡겨놨지만 내 딸이기 때문에 엄마 나 포기하지 않았잖아. 엄마 마음 알지? 알아. 이제서야 엄마랑 살게 됐는데 나도 절대 안 들키게 할게. 역시 우리 딸 똑똑하다니까? 엄마 닮아서 머리 하나는 비상해. 그럼 엄마랑 나랑은 몰랐던 사이인 거 맞지? 당연하지. 무조건적으로 모른 척. 그래야 우리가 편해져. 아빠도 절대 모르니까 아빠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알겠어. 입 팝할게. 문 너머로 들어오는 말에 정말 입을 틀어막았어요. 어머님이 늘 이상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남인데 진짜 신기하다. 키우니까 닮는 건가? 어쩜 저리 똑같이 생겼어? 참나 신기하기도 하다. 우리 집안으로 들여오려고 인연인가? 그러게요. 저도 신기해요. 꼭 형님이 어렸을 때 저렇게 생겼을 것 같지 않아요? 참나 신기해 죽겠다. 똘똘하기도 하고. 어쨌든 뭐 좋은 거지. 닮으면 더 예뻐 보이잖아. 그러게요. 형님도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는데 너무 다행이죠 뭐. 가끔은 진짜 둘이 무슨 인연이 있나 싶다니까? 얼굴도 닮았지. 그리고 하는 행동도 똑같은 것 같아. 그러게요. 이래서 가족이 될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키우지 않아도 내 식구가 될 운명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본인이 어려서 낳은 딸을 보육원에 보내놓고 몰래 후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놓고 감쪽같이 본인 딸로 입양을 해버렸고 말이죠.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아주버님은 제 말을 듣고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였고 역시나 형님과 99% 일치하는 검사지를 받아볼 수 있었어요. 아유, 내가 미쳤지. 저런 무서운 거를 떠받들고 살았으니 진짜 미쳐. 당신 이혼 소송에 변호사니 다 알 거 아냐. 나 이대로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여보 미안해. 한 번만 봐줘. 어차피 우리 사이에 아이 안 생겼잖아. 그냥 우리는 달라지는 거 없어. 그저 내 딸을 그냥 입양한 것 뿐이라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가 당신 뭐 보고 결혼했겠어. 그냥 난 가정이 가지고 싶었어. 나같이 고학력자의 대단한 여자가 더 잘난 남자한테 시집 못 갔을 것 같아? 그럼에도 그냥 평온한 가정을 갖고 싶어서 당신을 선택한 건데 당신이 이렇게 날 내치면 어떡하라고. 뭐야? 우리 아들이 만만해서 네 딸 데려다 살려고 이미 계약한 건 아니고? 이 천하의 나쁜 년 같으니 난 그것도 모르고 맨날 네가 말하면 둘째한테 면박이나 주고 어쩔 거야 이제. 걔네 이혼한다고 난리라고. 어머님, 제가 그렇게 하라고 고사를 지는 거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어머님 뜻대로 행동하셔놓고 이제 와서 왜 저한테 책임 전가를 하세요. 어머님 팔자에 저 같은 며느리 본 거를 그냥 감사히 생각해야죠. 뭐? 이 호랑말코 같은 게? 시어머니는 그날 눈이 돌아 형님의 머리털을 다 뽑아놨다고 했어요. 이거 안 나오세요? 어머니 이거 폭력으로 고발당할 수도 있어요. 뭐? 고발? 우리가 널 고발해야지. 네가 날 고발해? 지금 네가 내 아들 둘 인생을 망쳐놓고 주둥이에서 그런 말이 나오냐? 진짜 양심이 없어도 유분수지. 여보 안 말리고 뭐해? 당신은 날 기만해놓고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여태까지 나 속인 것도 모르고 그저 당신 임신 안 된다는 거에 내가 얼마나 안타깝고 안쓰러워했는데 본인이 옛날에 낳은 딸을 몰래 입양해? 패대기를 치고 나서 보니 한 움큼이 빠져 있었다고 했죠. 형님은 폭력이라며 고소를 한다고 난리였고 아주버님은 형님에게 이혼 소송을 하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빌기 시작했고요. 우리까지 이럴 필요 없잖아. 아니, 난 당신이랑 언제 끝낼지 늘 생각했어. 근데 생각해보니 고민할 게 아니더라고. 어차피 평생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하는 남자인데 내가 왜 이러고 살아? 당신은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연애 때 우리 결혼 미루자고 했을 때부터 늘 나는 뒷전이고 당신 가족이 우선이었잖아. 그러니까 그 가족 떠받들고 살아. 난 이제 그렇게는 안 살아. 고졸 출신 며느리가 어디 그 집에 가당키나 해? 주제 파악하고 빠져줄 테니까 이혼서에 도장이나 찍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니지. 내가 도박을 했냐? 아니면 널 때리기라도 했냐? 내가 왜 이혼을 당해? 당신이 때리지만 않았지. 내 마음은 매번 맞기만 했어. 그러니까 깨끗이 끝내줘. 미안해, 사과할게. 상처 줄 의도는 없었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다 같이 좋게 지내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가족끼리 좋게 지내시라고. 진짜 그럴래? 우리 사이에 애가 있는데 쉽게 이럴 일이야? 너도 감정적인 것 같은데 그러지 마. 뭘 그러지 마야. 나 이혼 한두 번 생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괜히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걸로 치부하지 마. 이제 끝내. 제가 남편을 받아주지 않자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나한테 네가 어떤 며느리인데 이렇게 쉽게 이혼을 한다고 그래. 어? 그 못된 큰애는 내쫓았어. 지금 이혼 소송 중이야. 네가 그걸 봤어야 했는데 내가 미안하다. 그러니까 애 데리고 다시 들어와. 어머님, 매번 형님이 저한테 대놓고 무시하고 멸시할 때
옆에서 웃으면서 한술 거두셨죠. 그래놓고 제가 편해서 그런다고요? 제가 바보였어요. 편해도 존중하는 사람한테는 안 그래요. 제가 딱 어머님한테 그냥 그 정도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 다시 안 돌아갑니다. 애도 그런 환경에서 키우고 싶지 않아요. 백날 말해도 제 마음 안 변하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네가 우리 집안 손주까지 낳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혼을 시키냐? 어? 우리 손주 한부모 가정 만들 셈이야? 네, 어쩔 수 없죠. 전 때려 죽어도 그 사람이랑 다시 못 살겠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허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시어머니가 와도 제 마음이 변하지 않자 남편은 제 부모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랑 혜진이랑 어떻게 헤어집니까? 안 그래요? 제가 물론 혜진이 마음 아프게 한 것도 있지만 사실 이게 이혼까지 갈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쭉 얘기해 보게. 나름 혜진이가 고절 콤플렉스로 형수랑 사이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이게 왜 저희의 이혼 사유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께서 혜진이 설득 좀 해주세요. 솔직히 저희 애가 아빠 없이 살아도 좋으시겠어요? 이 천하의 쓰레기만도 못한 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함부로 나불거려? 내 딸이 너희 집에서 그런 취급을 당했는데 내가 미쳤다고 다시 들어가라고 해? 우리 딸 잘했다고 하지. 고졸이라서 그런 대우를 받았다고? 참나. 넌 그러면 꼴랑 중소기업 다니면서 우리 혜진이한테 뭘 해줬는데? 내 딸이 다시 그 들어가 산다고 해도 내가 반대야. 너 우리 집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귓방맹이 맞을 줄 알아? 그리고 나서 아빠는 남편을 쫓아냈어요. 결국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이제 속이 시원하냐? 향수랑 형도 사단나고 지금 난리야. 거기는 더 복잡해서 아직도 소송 중이고. 그거야 듣고 싶지 않아. 지지고 볶던지 다시 합치던지 애 면접이나 잘 지켜. 그렇게 저희의 관계도 끝이 났어요. 다행히 친권과 양육권은 모조리 제가 가져올 수 있게 되었고 직업이 공무원인지라 휴직 기간을 늘려서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눈에 담게 되었네요. 우리 손주 보고 싶은데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될까? 그래도 우리 집 데려리은 게 딱 그 아이 하나뿐인데. 어머님, 애비 면접날 같이 오셔서 보세요. 따로 이렇게 연락하지 마시고요. 제가 어머님이랑 사적으로 연락할 일은 없잖아요. 고절 며느리가 어째 어머님이랑 독대를 하나요? 전화 끊겠습니다. 가끔 아이 면접 교섭권 때 남편을 만나는데 결국 형과 형수는 이혼 소송이 끝이 나고 형님 쪽에서 엄청난 위자료를 주어야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소송이라는 큰 싸움을 했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들의 입을 통해 형님은 거의 업계에서 소문이 자자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내 명성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네가 자초한 거야. 다시는 엮이지 말자. 그리고 네 애는 네가 직접 키워. 참나. 완벽한 가정 아래서 아이를 양육하고 싶었다고? 내가 미쳤지 너 같은 애를. 넌 네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넌 진짜 쓰레기야. 아주버님이 쓰레기라고 하자 법원에서도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고 했어요. 다시는 보지 말자. 근본도 없는 거를 데려다가 감히 우리 식솔로 만들어? 너 때문에 우리 아들들 인생 다 망쳤어. 어머님이 고학력자 며느리 좋다고 했잖아요.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우리 참한 며느리랑 너 같은 애랑 내가 비교했으니 내가 이상한 사람이지. 됐다. 누굴 탓하겠냐? 너 사는 동안 다시는 우리 눈에 띄지 말아라. 결국 시어머니는 며느리 2명을 잃었고 아들들은 모조리 이혼남이 되었네요. 저는 싱글맘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다행히도 부모님이 아이에게 아빠에 대한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계세요.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봐도 그때 남편과의 이혼 결정은 정말 후회되지도 않고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같아요. 저에게는 딱 하나의 목표가 있는데 제 아들이 올곧고 품위를 지키는 어른으로 자라게 하기가 제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 저 역시 좋은 사람이 먼저 되어야겠죠. 이 글을 쓰다 보니 그때의 기억이 나기도 하면서 우픈 기억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앞으로의 기억들을 아들과 함께 멋진 기억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응원해주세요.
제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마쳐볼게요. 다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찾게 되었던 한 사람입니다. 무려 지난 15년 동안이나 잃어버렸던 소중한 가족을 되찾은 것이죠. 요즘처럼 나 하나 먹고 살기 바빠 가족들끼리도 왕래가 없어지는 세상에서 제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되었네요. 이번 가정의 달에는 평소 연락 않던 가족들에게도 안부를 묻고 서로 다복하게 지내는 시간을 가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20대 꽃다운 청춘이었을 적에 지역 유지인 시아버지 댁으로 시집을 오게 되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혼담 이야기가 오거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였죠. 당시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마친 저는 꽤나 괜찮은 신부감으로 마을에서 알아주는 편이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저도 그걸 알았기에 의리의리한 시댁으로 시집을 오면서 별로 기가 죽지는 않았죠. 그런데 웬걸 시댁으로 들어와 보니 저보다 더 귀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저보다 4살 많았던 형님이었죠. 형님은 밖에서 햇빛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피부가 백옥같이 하였고 그 시절에 서울서 대학을 나왔을 정도로 엘리트였답니다. 저도 모르는 영어를 척척 알았고 뉴스를 보면 어떤 뉴스든지 전부 알아들을 정도로 똑똑했어요. 그렇다 보니 처음 시집 왔을 때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저는 시댁 집안의 부엌대기가 되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이름 있는 기업에서 일하는 흔히 말해 화이트칼라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저와 제 남편은 시아버지 정육점 일을 돕거나 집안 잡일을 도맡아 하는 일꾼들이었죠. 시부모님도 당연하게 일 시킬 사람이 필요하면 저희 부부부터 찾곤 하셨답니다. 특히 시아버지는 굉장히 가부장적이셨는데 처음부터 큰아들에게만 집안 대들보라며 공부를 시키셨고 그 큰아들이 취직해 사무실에서 돈을 벌어오자 큰일하는 아들이라며 일절 다른 일은 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둘째 아들인 남편과 저만 하루 종일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나마 위로가 되었던 건 시어머니가 잘난 첫째 며느리보다는 편한 둘째 며느리를 더 아끼셨다는 거예요. 손이 야무진 아이가 집안에 들어왔다며 저를 볼 때마다 흡족해 하셨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형님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게 형님은 집안일에는 영 소질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살면서 공부만 열심히 했지 요리도 청소도 안 해버릇하니 작은 일 하나도 맘 편하게 시킬 수가 없었다고 해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그런 형님에게 한 소리 하려고 하면 시아버지가 나서서 형님을 감싸주셨어요. 아니 걸레질을 어떻게 했길래 여기 먼지가 그대로 뭉쳐있느냔 말이야. 얘 큰애야, 너 빗질도 안 하고 걸레질했니? 여기 바닥 걸레질 하라고 했으면 당연히 빗질하고 걸레질을 하든가. 아님 걸레질 하면서라도 먼지며 잔쓰레기를 훔치면서 했어야 하는 거 아니니? 그것도 알려줘야 해?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빗질을 먼저 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 머리로 대체 공부는 어떻게 한 거야? 나 참, 걸레라도 제대로 꽉 짜서 닦든가. 이렇게 물이 흥건하게. 아휴, 널 시킨 내가 잘못이지. 내가 잘못이야. 그만 좀 해. 큰애는 바깥일 하느라 바쁘잖아.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일하다 오는 사람이 그래? 노상 집안일 하는 우리랑 같아? 당신이 자꾸 그런 소리를 하니까 제가 일이 안 느는 거예요. 암만 바깥일 하다 어쩐다 해도 집안일 잘하는 며느리도 얼마나 많은데. 거 좀 그만 좀 해. 사람이 어떻게 전부 잘한단 말이야. 집안일은 둘째가 손도 야무지고 잘한다며. 그럼 둘째 시켜 둘째. 큰애가 집안일은 좀 못할지언정 이번에도 성과금을 얼마나 받아왔는 줄 알아? 아주 만화님 나셨어 만화님. 시부모님께서 이렇게 언쟁을 하실 때면 형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어깨가 축 처지시곤 했죠. 하지만
당시 어린 나이였던 저는 시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며 일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님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님의 축 처진 어깨를 보고도 불쌍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들지 않았네요. 그리고 형님이 걸레질이든 요리든 제대로 못하고 망쳐놓으면 결국 그 일을 제가 다시 제대로 해놓아야 했기 때문에 더더욱 형님을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랑은 같이 힘들게 일도 하고 간식거리도 같이 나눠 먹으면서 편하게 지내셨지만 형님이 등장하기만 하면 도끼 눈을 뜨고 형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곤 하셨답니다. 그런 상황이 형님한테는 큰 스트레스였는지 제가 시집 온 지 2년쯤 지났을 때부터는 형님이 갑자기 저를 따로 불러내기 시작했어요. 동서, 혹시 저녁에 설거지 끝나면 잠깐 마당에서 볼까? 설거지 끝나면 바로 빨래 개야 하는데 왜요? 아참, 동서 저번에 손이 자꾸 튼다고 그랬지? 자,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손에 바르는 크림이야. 자기 전에 이거 바르고 자면 손이 훨씬 부드러워질 거야. 2개 줄 테니 동서가 산 걸로 하고 어머님께도 드려. 어머, 형님 너무 고마워요. 저 이따가 설거지 끝나고 빨래 같이 갤까? 동서가 나 빨래 개는 것 좀 가르쳐줬으면 하는데. 네, 그럴게요. 이따가 설거지 끝나면 오세요. 형님은 저에게 선물 공세까지 하면서 자기가 잘 못하는 집안일을 하나씩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해왔어요. 집안일이라고 해봐야 어린 나이도 할 만한 단순한 일들이 대부분인데 형님은 그걸 배우겠다고 자꾸만 저에게 돈을 써댔죠. 받은 게 있으니 저도 그런 형님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희는 시간이 날 때마다 같이 만나 집안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형님을 가르치려면 정말 하나부터 10까지 짚어줘야만 했어요. 하지만 워낙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그런지 그렇게 약 3계절 정도를 지나다 보니 점점 형님도 일을 잘하게 되더군요. 이해가 안 되던 부분이 뚫린 것인지 어느 순간부터는 본인이 알아서 척척 일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자 그동안 저희가 같이 집안일을 배우고 가르치는 걸 못 본 척하던 시어머니도 형님을 조금씩 며느리 대하듯 하시기 시작했죠. 큰애야, 나 오늘 저녁에 작은 욕실 청소 좀 해놔라. 네, 어머님. 식사 마친 후에는 설거지도 좀 하고 여기 기름 낀 것들은 꼭 뜨거운 물로 해야 한다. 아우, 어머님, 그건 제가 할게요. 됐다. 설거지는 큰애더러 하라고 하고 너는 나랑 위층에 이불 좀 손보자꾸나. 아유, 네, 알겠어요, 어머님. 큰애는 설거지 마치면 감자 3개만 삶아서 올라오너라.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시어머니는 저랑만 드시던 간식을 형님과도 같이 드시겠다고 하신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형님까지 챙겨주기 시작하자 형님의 표정은 점차 밝아졌죠. 저희는 한동안 셋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어요. 항상 귀족 아가씨 같기만 하던 형님은 가까이서 지내고 보니 세상 순하고 착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그걸 아시고 전에 구박하려던 걸 만회라도 하듯 형님을 챙겨주셨죠. 여자 셋이 감자든 옥수수든 도란도란 앉아 먹던 그때가 저의 고된 시집살이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시간이었답니다. 안타깝게도 그 기간은 생각보다 짧게 끝이 나버렸어요. 제가 첫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거든요. 첫 손주를 안게 된 시부모님은 입이 귀에 걸린 채로 몇 날 며칠을 지내셨어요. 반면 임신을 한 당사자인 저는 입덧을 너무 심하게 해서 끙끙 앓다시피 했답니다. 당연히 집안일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죠. 시부모님은 저한테 무조건 쉬라고만 하시면서 형님한테 모든 집안일을 맡겨버렸어요. 그동안 형님이 집안일이 많이 늘었으니 가족들 모두가 형님이 제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형님이 죽어도 늘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요리였습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준비하는 건 한다 쳐도 간을 정말 못 봤어요. 그건 공부머리로 해결되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또다시 형님께 잔소리를 늘어놓을 수밖에 없었죠. 된장 풀어서 넣으라고 몇 번을 얘기해. 이렇게 뭉텅이로 넣으니 자꾸 맛을 버리지 않냐. 풀어서 넣은 건데 다음엔 더 잘 풀어서 넣을게요, 어머님. 나은 물은 또 왜 이렇게 짜? 아우, 뭐 하나 간이 제대로 된 게 없구나.
제가 다시 간을 봐볼게요. 놔둬라. 다시 냄비에 부어. 이걸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한단 말이냐? 가서 수저나 놓거라. 이번에는 시아버지도 형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결혼한 지 5년이 넘어가던 형님은 좀처럼 아이를 가지지 못하고 있었기에 제가 임신하는 순간 시아버지의 우선순위는 화이트 칼라 며느리에서 첫 손주를 가진 며느리로 뒤바뀌어 버렸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형님은 또다시 가족들의 눈을 피해 절 찾아올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저도 어떻게 도와줄 방도가 없었어요. 시어머니 몰래 간을 봐주려고 해도 주방 근처에만 가면 속이 요동을 쳤거든요. 형님, 죄송한데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동서 어쩔 수 없지. 동서도 힘들 텐데 괜히 이런 부탁해서 미안해. 얼른 쉬어. 일단은요, 어머님이 맛을 보시기 전에 웬만하면 싱겁게 하세요, 형님. 싱거운 거 간 맞추는 건 금방 되지만 짠 거 간 맞추려면 훨씬 까다로워요. 알았어, 고마워 동서. 저는 첫째 아들을 낳은 이후로 연달아 둘째 아들, 셋째 딸까지 낳으며 새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그동안 저는 출산 후 몸조리, 육아에만 전념할 수밖에 없었고 형님은 어느새 몇 년 전 제가 그랬듯 부엌대기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었죠. 하지만 형님이 직장을 다니다 보니 아무래도 저만큼 일을 하지는 못했고 시어머니는 늘 그게 불만이셨습니다. 같이 부대끼며 일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형님도 어느 순간부터는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만 있지 않고 서운함을 토로하시기도 했어요. 예, 너 어제 저녁에 쌀 안 불려놨어? 어제 들어와서는 그냥 자버렸구나. 죄송해요 어머님. 어제 야근하고 와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깜빡했어요. 밖에서 일 좀 한다고 유세 떠는 거야? 그거 쌀 좀 씻어서 물에 담가놓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오늘 저녁은 외식할까요? 제가 대접해드릴게요. 돈 번다고 아주 기고만장해져가지고는 그렇게 펑펑 써댈 생각 말고 모아서 애 키울 생각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애를 가질 생각은 있는 게야? 당연하죠.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님. 이게 자꾸 말대꾸만 늘어. 집안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 저도 둘째, 셋째 출산할 때는 첫째 때만큼 몸이 힘들지 않아서 일을 열심히 도와드렸어요. 제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도 시어머니는 형님이 계속 못마땅하신 모양이더군요. 두 분은 그 뒤로도 끊임없이 티격태격하며 지냈답니다. 그러는 사이 저희 아이들은 걷고 뛰고 학교도 갈 만한 나이가 되었죠. 저는 셋째 몸풀이하고 난 뒤로는 결혼 초창기와는 다르게 제가 손수 나서서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시어머니랑 형님이 투닥거리는 걸 듣는 바에야 제가 하는 게 훨씬 속 편하고 좋았거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저는 아예 형님께 회사 일에만 신경 쓰시라고 각자 잘하는 거에 집중하자고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어렵사리 가정의 평화를 다시 되찾아올 수가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에도 유난히 몸이 약했던 저희 막내가 어느 날부터인가 지나치게 숨쉬기 어려워하고 피곤해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이것저것 몸에 좋다는 보양식을 먹여보았는데 차도가 없자 병원을 찾게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큰 걱정은 않고 동네 병원을 찾은 거였는데 딸아이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유심히 들어보던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큰 병원을 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덜컥 겁이 났어요. 제 표정을 본 의사가 막상 큰일이 아닐 수도 있으니 겁먹지 말고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는데 엄마 된 입장에서 마음이 놓을 리가 있나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이 소식을 알렸더니 시아버지는 당장 서울로 올라가자고 하셨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장사를 하시던 정육점 문도 닫으시겠다고 하셨죠. 평생을 무뚝뚝하고 엄하게 살아오셨던 시아버지지만 처음 슬아에 여자아이가 생겨서 평소 얼마나 손녀한테 잘해주셨는지 몰라요. 동네 다른 여자아이들은 거들떠도 안 보셨지만 당신 손녀한테는 그렇게 자상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 손녀가 아프다는 말에 당장 가게 문부터 닫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본인들 동생이 아픈 것도 모르고 두 아들은 자기들도 서울에 가고 싶다고 떼를 쓰더군요. 결국 시아버지와 저희 가족은 아주버님 차를 빌려 다시 서울로 올라갔어요. 저희 마을만한 큰 대학병원에 들어가 정신없이 수속을 밟고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고작 9살밖에 안 된 어린애 팔에다가 주사바늘을 꽂아 피도 뽑고 각종 검사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서울로 올라가기 열흘도 전부터 그렇게 빌고 빌었건만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어요. 심실 중격 결손입니다. 네? 심 뭐요? 심실 중격 결손이라고 쉽게 말씀드리자면 심장벽에 구멍이 나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근 자꾸 아이가 숨이 차거나 피곤해한다고 하셨죠? 네, 원래도 몸이 약한 아이였긴 했는데 따님 같은 경우엔 지금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수술만 잘 되면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생활은 가능할 겁니다. 다만 그 과정이 생각보다 좀 길 수는 있어요. 이후 의사는 저희 딸아이의 심장수술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막내 아이의 흉곽을 열어서 심장에 칼을 댄다는 얘기를 듣는데 자꾸만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손에 땀이 잔뜩 난 남편이 제 손을 잡아주었지만 저희 둘 다 어찌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의사는 며칠 뒤 추가 검사를 진행해보자고 다독이며 저희를 내보냈고 그렇게 저희는 망연자실한 채로 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집이 가까워졌을 때 저희는 동네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병원에서부터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창밖만 보시던 시아버지가 다급히 남편을 부르며 집으로 빨리 가자고 소리치셨죠. 안 그래도 저 멀리서부터 불길하게 검은 연기가 난다 싶었는데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연기가 바로 저희 집 쪽에서 나고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저는 너무 놀라 안전벨트만 부여잡고 있었고 남편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가까스로 집 앞으로 차를 몰았어요. 저희 집 앞에 있는 119 차량을 보자마자 저희 가족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차에서 튀어나와 뛰어갔고 이미 하얀 천에 덮여 나오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을 보고 말았어요. 어떻게 하루 만에 이 모든 일이 다 벌어진 것인지. 시아버지는 그대로 그 앞에 주저앉아 버리셨고 저도 멍해진 채로 아무런 행동도 못하고 있었죠. 그나마 남편이 가장 빨리 정신을 차려 시아버지를 구급차에 같이 태워드렸고 저에게 아이들을 챙기라고 소리쳤어요. 남편의 고함에 겨우 저도 정신을 차릴 수 있었네요. 이후의 일들은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휙휙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챙기는 제가 무슨 정신이 있었는지 지금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하면 기억도 안 나네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돌아가시고 가장 마지막으로 구조된 형님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어 즉시 병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어요. 나중에 경찰이 설명하길 화재의 원인은 오래된 가스레인지 배선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주방에서 요리를 하시던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화재를 진압하려다 탈출 타이밍을 놓치고 그대로 봉변을 당한 것 같다고 했어요. 그 시간 화장실에 있던 형님은 다행히 생존할 수 있었지만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려다 한쪽 다리에 화상을 입고 유해가스도 많이 마셔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형님은 이틀 만에 깨어났지만 하루 종일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저 멍하니 있기만 했어요.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형님은 밥 한 술을 편하게 넘기지 못했고 날마다 더 야유어만 갔어요. 하지만 저도 그런 형님을 제대로 보살필 여유가 없었어요. 그 사이 저희 딸의 수술 날짜가 잡혔거든요. 제가 딸의 수술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던 어느 날 형님은 가족들에게 회사에서 서울지사로 발령이 났다며 집을 나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서울에 올라가서 혼자 살겠다고? 네, 회사 근처에 주택가가 많아요. 저 혼자니까 원룸 하나쯤은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안 된다. 네가 지금 혼자 있다가 무슨 꼴이 날 줄 알고 한동안은 집에서 다니거라. 출퇴근하면 오며 가며 길바닥에서 잡아먹는 시간이 최소한 4시간이에요, 아버님. 그 회사는 서울서 일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더냐? 생판 외지로 사람을 보내면 거처라도 책임져 주든가. 지금 네 몰골을 봐라. 네가 어떻게 혼자 지낸단 말이야. 시아버지의 말에 남편과 저도 합세해서 같이 형님을 말려보았지만 형님은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결국 시아버지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집으로 전화를 한다는 약속을 수차례 받아내고 나서야 형님을 보내주셨죠. 형님이 서울로 올라가던 날 저는
전날 딸을 데리고 병원에 미리 가 있느라 인사로 제대로 드리지 못했어요. 따로 문자를 드리긴 했지만 형님은 답장이 없었고 놀랍게도 저는 그날 이후로 형님을 오랜 시간 동안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연은 허무하게 끝이 나는 것 같았죠. 저희 딸은 몇 차례의 큰 수술을 받고 한동안 병원 신세를 졌어요. 수술 부위가 심장이니만큼 비용이 무지막지하게 들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있을 때는 내색하지 못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절로 땅이 꺼져라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액이었죠. 두 번째 수술을 끝내고 병원 복도 의자에 멍하니 앉아있는데 제 곁으로 시아버지가 오시더군요. 왜 안 자고 여기 나와 있냐? 애미가 흔들리면 애가 더 못 버틴다. 들어가 자거라. 네, 저기 아버님. 아니에요. 저번 수술비 남은 거랑 이번 수술비, 입원비 전부 오늘 계산했다. 네? 아버님이요? 그래. 그러니 그만 들어가 자라. 한숨만 푹푹 쉬고 앉아있지 말고.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이 일을 어떻게... 됐다. 나한테 그럴 거 없다. 나도 이만 자러 가마. 당시 화재로 인해 저희 집안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져 시아버지께는 말도 못 꺼내고 있었는데 그렇게 묵묵히 도움을 주실 줄은 몰랐네요. 저희 딸은 덕분에 부족함 없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답니다. 수년이 걸리긴 했지만 저희 딸은 결국 여느 또래 소녀들처럼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었어요. 불에 까맣게 타버렸던 저희 저택은 시아버지가 아예 새롭게 현대식으로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전부 다 편리한 구조의 집으로 재탄생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희 집은 절대 가스레인지를 쓰지 않고 인덕션만 사용하고 살았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저희 아이들은 전부 성인이 되어 대학을 갔고 15년이라는 세월이 무르르듯 금세 지나가 버렸네요. 그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매년 시어머니랑 아주버님 제사상을 차릴 때마다 형님께 문자를 보냈지만 단 한 번도 답장이 온 적은 없었어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형님에게 그저 형식적인 문자만 보낼 뿐 마음으로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고 여기게 되었죠. 애 셋을 키우고 집안 유일한 며느리로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잊고 사는 날들도 무수히 많았어요. 남편은 시아버지와 함께 운영하던 정육점을 혼자 도맡아 운영했고 예전이 부족하면 제가 가서 남편을 돕곤 했거든요. 특히 시아버지가 통풍에 걸린 뒤로는 매 끼니마다 통풍 환자에게 좋은 음식으로 시아버지 밥상을 따로 차려드려야 했고 잔병치레도 잦아지셔서 손이 많이 가게 되었죠. 그래도 80이 넘기까지 정정하게 계셨는데 몇 년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병을 크게 앓고 나신 뒤엔 급격히 건강이 안 좋아지시게 되셨어요. 하필 폐가 약해지시면서 자꾸만 한정 낄 때마다 독감에 걸리며 고생을 많이 하셨죠. 시아버지는 결국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계속 옆에서 간병을 해드렸던 저는 한순간에 시아버지가 그렇게 떠나실 줄은 몰랐기에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동안 저희 아이들 학비도 대주시고 무뚝뚝하게 많은 것들을 챙겨주셨던 시아버지셨기에 저희 가족은 전부 굉장히 슬퍼했죠. 장례식장에는 많은 분들이 찾아와 같이 슬픔을 나누어 주셨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저희는 시아버지가 생전에 미리 유언장을 공증에 맡겨두었다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유언장의 내용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시아버지 유품을 정리할 생각에 마음이 무겁기만 했는데요. 왜냐하면 당연히 시아버지의 유산은 저희 가족이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의 말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고 박노식 씨의 재산 20억은 첫째 며느리인 정영희 씨에게 남긴다고 하셨습니다. 차남인 박정식 씨와 둘째 며느리인 허민숙 씨에겐 박노식 씨의 자가와 정육점 그리고 자택 뒤에 땅을 남기셨어요. 뭐라고요? 잠깐만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기 유언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현금 자산의 전부는 첫째 며느리 정영희 씨한테 남긴다고 하셨어요. 형수는 이제 저희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지난 15년 동안 연락 한 번이 없었다고요. 아버지도 그걸 모르실 리가 없는데. 당신 사기꾼 아니야? 아닙니다.
박노식 씨가 그래도 큰 집이니까 유산을 더 남겨주는 거라며 이해해달라는 말도 덧붙이셨어요. 이걸 읽어보시라니까요. 남편은 급기야 변호사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겨우 말려서 진정시켰죠. 하지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건 매한 가지였어요. 유언장에는 정말로 변호사가 말한 내용이 그대로 적혀있더군요. 지난 15년 동안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제사상을 차리며 시아버지 간병까지 해드린 건 저였는데 갑자기 형님한테 20억을 물려주신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았어요.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저희가 여전히 머리를 싸매고 있자 변호사는 저희를 놀리듯이 한마디를 더 덧붙였어요. 그리고 고 박노식 씨의 자가와 토지를 상속받은 지 5년 동안은 매도하지 말라는 말도 덧붙이셨습니다. 그걸 팔지도 말라고요? 하, 지난 20년 동안 1원 한 푼도 안 올랐던 땅을 팔지도 말고 5년을 붙들고 있으라고요? 그게 뭔 회계망측한 소리예요?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박노식 씨가 신신당부하셨던 내용이에요. 꼭 약속을 받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저희에겐 허울뿐인 유산이 돌아온 거나 다름이 없었던 것이죠. 그 자리에서 죄 없는 변호사를 닥달해봐야 공증받은 유언장의 내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어이없고 허탈했지만 저희는 그만 집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와서도 남편은 계속해서 형수는 15년간 제사 한 번을 안 드린 사람인데 이게 말이 돼? 하며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답니다. 대신 시아버지의 결정이 너무나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살면서 봤던 시아버지는 모든 행동에 납득이 갈 만한 이유가 있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나 그 순간에는 아무런 뾰족한 생각이 나지가 않았고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새벽 늦게서야 겨우 잠에 들 수 있었어요. 선잠이 들어서였을까요? 저는 그날 밤 굉장히 선명한 꿈을 꾸었는데요. 꿈에서 저는 화재 사건 전 구옥의 상태였던 저희 집 주방에 있었어요. 주방에는 시어머니 대신 형님이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었죠. 가스레인지 앞에서 형님이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불안하게 왔다 갔다 거리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가 형님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려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치더군요. 깜짝 놀라 뒤돌아보자 시어머니가 절 올려다보고 계셨어요. 어머님, 네가 큰애한테 가서 어떻게 좀 해줘라. 제가 뭘요? 그날 자기가 요리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고 두 팔을 걷어붙였다가 이 사단이 나지 않았니? 그때부터 여지까지 저 앞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얼른 큰애한테 가서 그만 좀 힘들어하라고 해. 내가 똑똑히 봤어. 큰애 잘못이 아니다. 형님이 그날 요리하신 거였어요? 그래. 그렇다고 큰애 잘못으로 불이 난 건 아니야. 가서 꼭 그렇게 전하거라. 큰애 잘못이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가 주는 돈은 그동안 걔가 퍼다 준 돈 그대로 돌려주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전해. 돈이요? 20억 말씀이세요? 그게 형님이 주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그대로 주방 밖으로 나가셨어요. 시어머니가 가는 곳은 온통 새하얀 빛이 가득했는데 저도 뒤따라가다가 대낮처럼 밝은 햇살에 눈을 뜨게 되었죠. 그 꿈이 어찌나 생생했던지 잠에서 깬 저는 한동안 햇빛 아래서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시아버지 유언장을 읽어주었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이면 무조건 형님의 거처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예상대로 변호사는 곧바로 형님의 주소를 알려주었어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교통편까지 알려주면서 말이죠. 저는 며칠 뒤에 바로 그 주소로 향했습니다. 연락을 해도 어차피 안 받을 것 같아 일부러 연락도 안 하고 무작정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죠. 누구세요? 형님 저예요, 민숙이. 형님 동서요. 문을 안 열어주면 밤이라도 샐 기세로 대답했는데 의외로 형님은 순순히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주저하는 눈빛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집 앞까지 찾아온 저를 외면하지는 못하셨죠. 15년이라는 세월을 지나 만난 형님은 옛날에 곱던 그 모습 그대로 나이가 드셨더군요. 집안은 정말 필요한 물건만 있고 그 흔한 TV 하나가 없을 정도로 휑했죠. 형님은 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머뭇거리면서도 커피를 내왔어요.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보일러도 안 트세요? 침대에는 전기장판이 있어. 아버님 돌아가신 건 아세요? 미안해. 장례식장에 찾아뵙지도 못하고. 형님의 사과를 끝으로 저희 사이에는 길고 무거운 침묵만 이어졌어요. 저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서 커피만 홀짝이게 되었거든요. 형님은 계속 커피 잔만 만지작거리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바로 몇 시간 전 꿈에서 나온 형님의 모습이 생생하게 생각이 났어요. 어젯밤에요. 제가 꿈을 하나 꿨어요. 저희 집 이문을 향하기 전 옛날 부엌에서 형님이 요리를 하시는데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안절부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이 그날 이후로 자꾸 저러고 있으니까 제가 가서 형님한테 형님 잘못 아니라고 하고 오라고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형님의 두 눈에서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형님한테 유산으로 20억을 남기셨어요. 그것도 모르셨죠? 그 돈을 남긴 건 아버님인데 설명은 꿈에 나온 어머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형님이 퍼준 돈 그대로 돌려주는 거래요. 그 말에 형님은 더욱더 서럽게 눈물을 흘렸고 저는 형님 옆으로 다가가 한동안 등을 토닥이며 위로를 해드렸어요. 겨우 진정한 형님은 저에게 그동안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를 힘겹게 털어놓기 시작했는데요. 형님의 이야기를 듣던 제 눈에서도 어느새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말했네요. 그날은 사실 어머님한테 화가 나서 내가 요리를 하겠다고 한 거였어. 내가 자꾸 간을 못 맞춘다고 하시니까 나도 속에서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3인분 요리는 충분히 간을 볼 수 있다고 국도 밥도 반찬도 다 내가 한 거야. 어머님한텐 다 끝나고 간 보시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말이야. 근데 미역국을 하다가 그게 흘러 넘치는 바람에 이쪽 손이 다 데워버렸고 그걸 보시고 어머님이 얼른 화장실에 가서 찬물에 대고나 있으라고 또 호통을 치셨지. 나는 화장실에서 찬물에 손을 담가놓고 요리가 마음대로 안 돼서 울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야. 형님은 울다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어느새 독한 연기가 가득 차 있었다고 해요. 깜짝 놀라서 있는데 아주버님이 화장실 문을 닫으라고 고함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이 항상 모든 일을 나서서 처리하고 가족한테는 강한 모습만 보여주셨기 때문에 형님은 남편이 뭔가 해결하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만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아주버님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형님이 다시 문을 열자 이미 집안은 불바다가 되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후에는 형님도 곧바로 정신을 잃었다고 해요. 아마 독가스 때문이었겠죠. 경찰은 오래된 가스레인지 배선을 문제 삼았지만 형님은 본인이 국을 흘리지만 않았으면 그 사고가 일어날 일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고 결국 그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의 사망보험금이 입금되었을 때 마치 그 돈에 깔려 질식하는 것만 같아서 도저히 그걸 들고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내가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그때 예진이가 많이 아팠잖아. 내가 가족들 볼 면목은 없고 또 예진이가 아픈데 외면할 수는 없어서 그 돈을 아버님을 전부 드렸어. 서울에 와서 일하니까 월급은 오르는데 나 혼자 사니까 그 돈을 어디에 쓸 데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냥 다 아버님을 드렸어. 근데 그걸 하나도 안 쓰고 모아두셨을 줄은 몰랐지. 그 돈은 내가 쓸 데가 없어서 가족들한테 넘긴 거야. 동서한테 넘길 테니까 이제는 동서가 알차게 잘 써봐. 나는 애도 없고 혼자라 그 돈 있어 봤자야. 무슨 소리예요, 형님. 우리 가족이 이미 형님한테 받은 게 얼만데. 저희 예진이도 그렇고 영훈이, 영준이도 다 형님이 키우신 거예요. 저는 아버님한테서 왜 그렇게 끊임없이 돈이 나오나 했더니 그게 다 형님이 보내신 돈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 돈으로 저희 집 리모델링까지 했어요. 그게 다 내가 태워먹은 거 만회하는 거지. 내가 방화범이나 다름없으니까. 저는 형님의 허벅다리를 찰싹 3개 때렸어요. 축 처져 있던 형님은 깜짝 놀라서 눈을 번쩍 뜨시더군요. 그만, 경찰이 다 어련히 알아서 검사했으니까 형님 탓을 안 했죠.
세상 천지의 어떤 방화범이 15년 동안 그 돈을 갖다 바쳐요? 그니까 형님은 절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얼마나 형님이 혼자 힘들어하고 있었으면 15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어야 하는 어머님이 제 꿈에 나와서 그러시겠냐고요. 형님 잘못 하나도 없어요. 당사자인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줄 알아요. 저희 단호한 말에 형님은 또다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 눈물을 한 바가지 흘리며 그간의 모든 오해를 풀었고 장장 15년 만에 형님은 저희 동네로 내려와 가족들과 재회를 할 수 있었답니다. 저에게 그날의 일을 모두 전해들은 가족들은 형님을 진심으로 반겼어요. 남편은 유언장을 보고 형님을 욕했던 게 미안했는지 최고로 좋은 고기를 집에 들고 와서 열심히 구워주더군요. 두 아들과 딸은 어렸을 때의 기억이 별로 없어 어색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숙모를 반기기 위해 노력해 주었어요. 다들 노력하니 처음 몇 시간만 어색했지 나중에는 옛날처럼 화기애애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그날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아올 수 있었답니다. 이후 형님은 명절 때마다 저희 집을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16년 만에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제사를 지낼 때 또 한 번 눈물을 한 바가지 쏟으시긴 했지만요. 전과는 달리 서로 문자도 자주 하고 서울에 올라갈 일이 있으면 꼭 한 번씩 들러 식사를 같이 하고 내려오곤 한답니다. 이 나이에 저와 또래이면서도 저희 가족 사정을 다 아는 친구가 생긴 것만 같아 어찌나 재밌는지 몰라요. 연휴 기간에도 형님은 저희 집에 와서 한동안 지내다가 올라가셨어요. 아참, 시아버지가 물려주신 집과 땅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3년 만에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저희 가족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었어요. 재개발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저희 부부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희한테 땅을 팔 시기까지 알려주고 가셨다는 걸 그제야 깨닫게 되었죠. 그 땅을 처분하는 내내 저희가 그동안 시아버지께 툴툴거렸던 게 너무 죄송했고 면목이 없었어요. 어쨌든 감사한 마음으로 집과 땅을 팔았고 그 돈으로 저와 남편은 새로 들어선 아파트에 작은 평수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남은 돈의 일부는 큰아들이 장가갈 때 또 일부는 막내딸이 시집갈 때 보태주었답니다. 그러고도 남은 돈은 저희 부부의 소소한 여유를 즐길 때 쓰고 있네요. 난생 처음 해외여행이라는 것도 가보고 요즘 유행한다는 디저트도 맛도 보러 다니고 형님을 보러 서울에 더 자주 놀러가기도 하면서요. 지난 불행이 컸던 만큼 저희 가족은 앞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만 하고 지내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